그 저희가 그 CQMPC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지갑 관련해서 뭐 시연도 하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모든 시스템이 그렇듯이 처음에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걸 보여주고 그거를 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모컵이라고 하나요? 모컵이 나오고 파일럿이 나오고 이후에는 사실은 그거에 몇 배 되는 시간이 소요가 되죠. 뭐 예를 들면 속도 문제라든가 아니면 병렬 처리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새로운 이론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를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좀 섞어서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알고리즘, 뭐 오늘 이제 들어와 계신 분들 보니까 몇 분은 이제 이걸 여러 번 들으셔가지고 어느 정도 익숙한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새로 들어온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벌써 2년이 좀 넘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2년 동안 해왔던 일들 조금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어디 가든 이제 자주 쓰는 장표인데요. 이제 시큐어 MPC, 시큐어 멀티파티 컴퓨테이션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것도 나온 지가 한 40년 됐어요. 40년 됐고, 이 처음에 이 이슈를 제기한 이 앤드류 야오라는 이제 천재 물리학자이자 전산학자라고 해야 되나? 이분이 이제 1982년에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이 앨리스하고 바비 둘이 이제 밀리어네어예요. 둘 다 이제 부자인데 누가 더 재산이 많은지를 서로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고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앤드류 야오라는 분은 나중에 이제 튜링상도 받게 되시고, 지금 이 그림 오른쪽에 보면은 이 암호학에서 보통 우리가 한 번은 들어봤을 만한 뭐 알고랜드의 미켈리라든가 아니면은 골드와서라든가 또 그 여러분들 그 이캐시 유명한 그 차운 박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CQMPC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알고리즘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뼈대에 우리가 보통 제네릭 MPC라고 하는 것들은 1990년 이전에 이 천재 암호학자들이 완성을 해요. 완성을 하고 그 후에 나오는 것들은 더 효율화시키고 거기서 더 어플리케이션에 맞도록 이제 커스터마이즈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CQMPC의 기본적인 목표는 뭐냐면 앨리스 밥 캐롤이 다 각자 자기 비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앨리스는 XA, 밥은 XB, 캐롤은 XC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죠. 우리의 비밀 정보를 입력값으로 하는 어떤 함수를 실행할 수 있을까? 근데 함수를 실행하고 결과를 뽑는 과정에서 우리의 비밀 정보가 상호간에 유출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프라이버시 프리저빙이 첫 번째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과정이 틀리지 않고 제대로 결과가 나온 건가? 베리파이어블 아웃풋이라는 두 번째 특징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앨리스 밥 캐롤이 각자 이제 셋이서 이제 술을 마셨는데 누가 술값 누가 내지? 제일 많은 사람이 내자. 우리 연봉 평균이 얼마일까? 이런 간단한 F라는 함수에 이제를 계산하는 게 목표인 거죠. 이 F라는 함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경매에도 쓰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는 보스턴에서는 그런 걸 하죠. 그 성별, 인종별, 임금 격차가 일어나는 거에 대한 어떤 통계를 낸다든가. 사실은 이제 그 임금 데이터라는 거는 굉장한 프라이버시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통계를 낸다든가 이런 거에 쓰는 거고요. 그 중에 한 분야가 이 MPC를 이용한 스트레스홀드 시그니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CQMPC 중에서도 좀 스페셜한 토픽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앨리스 밥 캐롤이 계산하고 싶었던 F라는 함수가 뭐냐면은 사인한 함수예요. 그래서 ECDSA 사인 제가 밑에 그 공식을 썼죠. 근데 이 앨리스 밥 캐롤이 개인 키의 조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조각의 형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또 좀 이따 얘기를 하고, 그 조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조각을 여기 이 예에 나올 거는 샤미르 시크릿 쉐어링 세 개 중에 두 개가 있으면 개인 키를 복구할 수 있는 형태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앨리스와 밥이 각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조각의 정보를 유출하지 않으면서 밑에 있는 R과 S 값을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F라는 함수가 이제 사인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앞에 정우영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이제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가 없는 거죠. 앨리스나 밥 둘 중에 어떤 쉐어를 가져가도 그것만 단독으로는 사인을 할 수 없는 거죠. 이 개인 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잖아요. 그 블록체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우리 인증을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 연구 역시 40년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CQMPC를 적용한 것도 굉장히 초기부터 적용이 됐고요. 여기 그 스레스홀드 시그니처 스키마 하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샤미르 시크릿 쉐어링의 샤미르가 우리가 그 잘 아는 그 유명한 RSA의 S 샤미르 아저씨죠. 이분도 튜링상 받았고 그 후에 이제 그 이 샤미르 쉐어링을 발달시킨 이론들 거기서 키를 생성하는 이론 거기서 심지어 사인을 하는 이론까지 계속 발전을 시켰고 최근에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많이 쓰는 우리가 우리 시스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쓰는 알고리즘이 이 오른쪽 그림 중에 밑에 보면 Fast Two Party ECDSA 시그니처라는 게 있는데 이 린델 박사님이란 분이고 이 2017년에 발표된 거고 2018년에 이제 저희가 이 연구를 시작하기 한 달 전에 나온 페이퍼예요. 이 로자리오 제나로라는 분이 만든 이론. 여기서 이제 T of N 셋업에서 이제 키를 만들고 사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이론이 우리한테는 이제 핵심적인 이론이었고 그 밑에 이제 지난 5월에 이분들이 워낙에 또 이제 이분이 또 이제 블록체인의 개인키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핫한 이슈다 보니까 이 대암호학자들이 또 새로운 더 또 빠른 이런 이론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앞에 이 제나로 박사님이 또 이론 내놓으셨고 이 담가드라는 분은 누구냐면 그 여러분들 왜 블록체인에 머클트리 많이 그러잖아요. 그 머클트리의 M하고 같이 만든 MD라는 게 있어요. MDS라는 게 있어요. 그 뒤에요. 담가드라는 분이고 그다음 카네티라는 분은 뭐 유니버설 컴포저빌리티라고 또 굉장히 그 사실은 이런 분들은 다음 튜링상에 또 후보가 되는 분들이죠. 이 대가들이 다 들어붙어 가지고 새로운 이론을 5월 달에 막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이론들을 보고 취할 건 취하고 또 뭐 못 쓴 건 못 쓴 거고 또 해야 되니까 이런 과정을 거쳤고 지금도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제가 지금 말로 말씀드린 걸 좀 차근차근 다시 말씀을 드리면 톡방에서도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보통 얘기하는 샤미 이제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 비탈릭도 뭐 저기 자기 미디엄에 또 이거에 쉽게 또 설명한 글을 올리고 그래서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릴 텐데 샤미르 시크릿 쉐어링은 사실은 79년에 나온 거예요. 이 샤미르라는 분이 어떤 걸 만든 거냐면 이 딜러의 키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쪼개는 거죠. 쪼개는데 예를 들면 키가 뭐 아무 키가 100인데 세 개로 쪼개면 20, 30, 50으로 쪼갰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누구도 100을 모르잖아요. 완벽한 것 같지만 앨리스 밥 캐럴 중에 한 명이 만약에 까먹으면 한 명이 뭐 예를 들면 난 안 알려줘 목리를 부리면 그러면은 20, 30 가지고 100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보관에 여기서는 이제 보관에 좀 초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딜러의 키를 앨리스 밥 캐롤한테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주냐면은 3명 중에 2명만 있으면은 개인 키를 복구할 수 있게 나눠줍니다. 이거는 이제 뭐 2차 곡선, 3차 곡선을 그리면서 설명하면 굉장히 쉬울 텐데 오늘 그 얘기는 하지 말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딜러가 개인 키를 앨리스 밥 캐롤한테 2 오브 3로 나눠주면 나중에 앨리스와 밥이 키를 복구해서 서명을 할 수 있다. 그거고 이 과정에서 이제 85년에 여기 나온 뭐 미켈리 골드워스 이런 분들도 다 튜닝상 받은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베리파이브 시크릿 쉐어링이라는 개념을 내놔요. 이제 뒤에 더 단단해지지만 뭐 어떤 거냐면은 앨리스 밥 캐롤한테 나눠줄 때 이 3자가 나머지 다른 사람의 정보는 모르지만 제대로 나눠졌다라는 걸 어떻게 베리파이 할 거냐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게 이제 87년까지 뭐 그 언저리까지 발전이 된 거고 근데 이제 딜러는 알잖아요 개인키를. 그게 문제인 거죠. 딜러가 배신하면 어쩔 거냐. 암학자들이 되게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90년대에 아주 활발하게 개발된 게 분산키 생성이라는 겁니다. 디스트리뷰티드 키 제너레이션. 그래서 딜러리스, 그러니까 딜러가 없어요. 딜러가 없는 상태에서 앨리스 밥 캐롤이 쿵짝쿵짝 해가지고 2 오브 3 키쉐어를 만들어요. 아무도 개인키를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개인키가 꼭 필요한 순간이 오면 이 중에 두 사람이 데이터를 모아서 개인키를
복구해가지고 서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획기적인 발전이죠. 그래서 여기는 오로지 피더슨이나 제너럴 되게 훌륭한 암학자들이신데 이런 분들이 되게 좀 좋은 이 중간중간에도 좋은 이론들이 많이 나왔지만 제가 좀 많이 참고하는 분들이라 좀 넣어봤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앨리스하고 밥캡이 가진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개인키라고 해보자고요. 이때는 비트코인이 없었을 때니까. 근데 비트코인 개인키인데 한 1,000만 원 있다. 그럼 밥이 앨리스한테 자기 정보를 주면서 개인키 복구해서 1,000만 원 우리 빼서 쓰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1,000억이라면은 밥이 앨리스한테 자기 시어를 주면서 개인키 복구해서 이체해서 나한테 500억 보내줘.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시나리오를 얘기해 보는 건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키를 쓰는 순간 개인키 복구되는 게 불편한 거죠, 굉장히. 그래서 2016년 이후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이거에 대한 페이퍼들이 계속 나와요. 나오는데 제가 왜 2016년이라고 적었냐면 실제 프랙티컬하게 쓸 수 있는 속도와 어떤 저는 좀 약간 심플함, 네, 알고리즘이 심플하진 않아요. 심플하진 않지만 기존에 비해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것들이 나온 게 저는 2016년이 기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적었는데 이때 어떤 거냐면 앨리스하고 밥이 1,000억의 비트코인을 이체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이체를 이렇게 하자 라고 상호간에 그것만 이제 확정을 하는 거죠. 확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각자의 개인 키를 합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을 하는 거죠. 아까 제가 그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사인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입장에서는 멀티시그와 함께 기존에 있던 비트코인 멀티시그 혹은 컨트랙에 의한 멀티시그에 비해서 또 다른 하나의 도구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걸로 좀 하기 어렵거나 비효율적인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과거에 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하고 이걸로 뭔가 사업을 하려는 회사들이 쭉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사실 이 장표도 그 회사들이 이 밑에 보면 이스라엘의 언바운텍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대부분 2018년 저희랑 비슷한 시기에 창업이 됐고요. 젠고라는 회사가 굉장히 코딩이 뛰어나고 최근에는 바이낸스도 이 스레스홀드 시그니처 개발을 해서 그 코어 알고리즘만 뽑아가지고 이제 오픈 소스로 내놨죠. 저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픈 소스를 이런 커머셜한 회사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제가 튜링상을 받은 샤미르, 골드와서, 미켈 이런 분들 막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분들의 이론을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어렵기도 하고, 되게 이거 되면 좋겠다. 그런데 이거를 막상 이제 우리 사용자들 손에 이렇게 주고 쓰려면 이제 실제 이 시오리가 어플리케이션으로 가려면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저희도 하면서 굉장히 초점을 둔 부분인데 만만치가 않아요. 이론에서는 그냥 앨리스 밥 캐롤이에요. 앨리스 밥 캐롤인데 앨리스 밥은 사용자이기도 하고 기관이기도 하고 CDBC가 되면은 중앙정부일 수도 있고 이들마다 생각하는 리퀘어먼트가 다 다른 거죠.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시오리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가는 그 갭을 메꾸는 게 우리의 미션이다 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첫 단추가 이겁니다. 엔진입니다. 예를 들면 T of N인데 3명이서 키를 만드는데 이게 다 P2P로 연결돼 있잖아요. P2P로 연결이 돼 있는데 이거를 동시에 처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막 네트워크가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스케일러빌리티, 동시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슈가 있고요. 그래도 이제 굉장한 속도를 내야겠죠. 예를 들면 키를 생성하는 거야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사인을 할 때는 속도가 상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퍼포먼스 어떻게 낼 거냐. 왜냐면 우리가 그 ECDS에 사인 한 번 하려면은 굉장히 금방 돼요.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사인이 돼요. 근데 얘는 양쪽에서 크립토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라운드를 거쳐서 사인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과히 빠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속도를 낼 거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플랫폼, 모바일. 요즘 모바일 아무리 빨라졌다 그래도 사람마다 휴대폰의 이 속도는 다른 거고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웹어셈블리라는 환경 자체가 아직은 웹어셈블리라는 환경 자체가 완전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멀티스레딩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개인마다 또 PC의 사양 차이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 거기다가 웹어셈블리에서 돌린다는 건 또 하나의 챌린지였던 거죠. 제일 중요한 거죠. 앨리스하고 밥과 캐롤이 밸류를 느껴야 이걸 쓰는 거죠. 신기하다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일 먼저 바라본 거는 뭐냐면 리커버리였어요. 제일 처음에 바라본 거는 왜냐하면 2 오브 3에서 하나의 시어가 날아가도 두 개 가지고 복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979년에 샤미르가 꿈꿨던 거랑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이제 우리 정우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2FA라는 게 굉장한 가치를 또 가지고 기존에 못하던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듀얼 컨트롤.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어떤 모 하드웨어 지갑 회사에서 그 입구 USB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누가 이렇게 왜곡된 트랜잭션을 던지면 그걸 막아내지 못해서 그걸 픽스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개인 키에 유출되는 거 말고도 그 실제 그 트랜잭션을 해싱하는 그 포인트가 해싱하고 나면 뭔지 모르니까 해싱하는 포인트가 또 하나의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라더라는 거죠. 그래서 듀얼 컨트롤이 되게 중요하고 한도 관리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어플리커빌리티 이거 진짜 쓸만하냐 이제 뎁브라우징이라든가 멀티코인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하나의 가치가 이제 델리게이션 리보케이션. 개인 키를 어떻게 위임을 주고 이걸 어떻게 이걸 리보크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앨리스 밥 캐롤이 느끼는 가치는 여기에 있는 거죠. 그 뒤에 스케일러비티, 퍼포먼스, 멀티 플랫폼 이거는 개발사들이 책임지고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고 개인은 그게 있다는 전제하에 오른쪽에 있는 밸류 프로포지션에 가치를 주고 지불을 한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것들을 메꾸는데 그 2년 중에 거의 한 70%를 보냈다고 보시면 돼요.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제가 제나로 박사님 페이퍼가 2018년 10월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이제 11월에 그 페이퍼를 인쇄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시큐 PC를 하다 보면 영시식 증명을 또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서치를 하고 아마 다른 분야에 비해서 또 독특한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리서치를 하고 POC를 했는데 이제 처음에 저희가 한 수준은 파이썬으로 그냥 로컬 컴퓨팅을 하면서 T of N, 스레스홀드 시그를 완성하는 이런. 그래서 이제 그때 했을 때 저희가 워낙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스크린샷을 하나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파일 가운데 밑에 보면은 뭐 키젠 언더바 MSG라는 파일이 2019년 2월로 돼 있죠. 그 2월 경에 야 이제 됐다 하고 막 돌리고 이게 잘 돌아가는구나 하고 우리 안에서 박수 치면서 사진 하나 이거 찍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써먹는데 이때 저희가 한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에서 로컬에서 하지 말고 클라우드 베이스에서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한 거는 이제 이 전 페이지에서 한 거는 뭐 코인하고 연결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트랜잭션을 날려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로 이제 이거를 전환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도 웹으로 바꾸고 뭐 오른쪽에 보면은 이거 저희가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뭐 별로 이쁘진 않은데 그래서 다 만들어서 생성하고 실행하고 뭐 이체하고 이런 것들을 했고 당시에 이제 저희가 뭐 은행하고 얘기를 하면서 은행에서 POC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POC 하고 뭐 은행에서 되게 이것저것 많이 보더라고요. 코드도 다 들여다보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얻은 거는 이제 그래도 제일 까다롭다고 하는 조직에서 한번 보고 잘 돌아가네라는 인정을 받았다. 그다음에 저희가 큰 이제 또 가치를 두고 자, 이제부터 저희가 이제 지금 커머셜 버전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첫 번째 한 게 제일 저 자신이 제일 의아스러웠던 게 이게 모바일에서 잘 돌까였어요. 모바일에서 잘 돌까?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그 당시에 굉장히 요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그 스튜디오에서 스크린을 뜬 건데 굉장히 구형 폰 가지고 돌려봤는데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P2P에서의 컨커런시 문제. 제가 사실은 그것만 해도 세션이 되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기회로 미루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뭐 동문들로 이루어진 뭐 또 굉장히 개발을 잘하는 회사가 있어서 같이 좀 협력을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 하드월렛 관련된 위기론이 좀 많아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초안을 그 당시에 좀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드월렛 거래소나 기관에서 쓸 수 있는 하드월렛 파일럿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듀얼 컨트롤, 그러니까 사용자 입력단에서의 트랜잭션을 왜곡하는 거를 서버에서 어떻게 막을 거냐라는 거죠. 상호간의 듀얼 컨트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폴리시 베이스드 필터링, 아까 우리 정현 대표님 말씀하신 뭐 한도 관리라든가 아니면은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멀티코인.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완성해 놓은 게 BTC, BCH, 이더, ERC20, LTC, 덧지, 대시 뭐 이런 것들을 작년 말 올해 초 해가지고 완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 알고리즘이 좀 제가 뭐 그냥 여러분들 보셔도 이게 잘 이제 좀 설명은 안 되겠지만 그냥 이런 거 했습니다라고 제가 하나 붙여놨고요. 요걸 끝내고 이제 저희가 첫 번째 했던 그 파일럿이 뭐였냐면 위임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리커버리라는 거를 이제 하면서 위임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어떤 비트코인을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10억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트레이딩을 하고 싶은데 트레이딩할 능력은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걸 맡기고 싶은데 어떻게 맡기냐는 거죠. 개인키를 줄 수도 없고 10억을 뭐 사실은 우리 제도권에 있는 뭐 AMC처럼 이런 AMC가 있는 것도 아니고 투자 이름을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맡길 거냐는 거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 개인키를 준다? 너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세션 2에서 간단하게 데모도 보여드릴 텐데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 이름사한테 위임을 하고 거래소 시스템, 거래소의 계좌하고 전부 화이트리스트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 이름사는 그 거래소, 그다음 거래소 간에 지갑 간에만 트랜잭션이 되는 거죠. 밖으로 돈을 못 빼요.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해서 기간이 되면 오너한테 그 지갑에 가는 거고 오너는 이름사에 시어를 리보크 시켜서 이제 이름사는 더 이상 접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로직을 저희가 이제 한 달 반 정도 실제 POC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 이제 작업을 했고 이제 오늘 얘기할 것 중에 좀 약간 한풀이 같이 돼버렸는데 퍼포먼스 아까 정현 대표님 얘기하신 퍼포먼스 문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 아까 말씀드린 언바운드나 케이전 같은 경우는 일단 이스라엘 분들이 암호학도 뛰어나지만 코딩 능력도 굉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속도 따라가는 게임을 한 거죠, 저희가. 뭐 왼쪽 위에 보면은 뭐 51ms에서 밑에 18ms 정도로 줄였는데 이 정도면은 그들 아까 말씀드린 회사들하고 속도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혹은 그들의 중간 정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최적화 작업을 열심히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랭귀지입니다. 저희는 이제 주로 고를 쓰는데요. 고, C, 러스트를 가지고 저희가 부단한 벤치마킹을 했어요. 벤치마킹을 한 끝에 저희가 이제 다음 말씀드린 웹어셈블리에 포팅이 될 수 있냐, 웹어셈블리에서 속도가 어떻게 날 거냐라는 이슈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고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하나 참고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고로 테스트한 거예요. 그 저희가 이제 쓰는 알고리즘 중에 페일리어 인크립션이라는 게 있는데 페일리어 인크립션 안에 있는 굉장히 헤비한 함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른쪽 위에 있는 굉장히 큰 수 R이에요. R. R을 뭘로 이제 그 제곱을 하냐면 제곱하는 그 익스포넌트죠. 제곱이 2의 비트랭스 승. 이게 좀 이렇게 표현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큰 수를 굉장히 큰 수로 제곱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그 비트랭스의 제곱으로 이게 좀 표현이 틀렸네요. 2가 밑으로 가는데 2의 비트랭스의 2제곱 뭐 이렇게 돼요. 그걸로 이제 모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헤비한 오퍼레이션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희 시스템에서 단일 오퍼레이션으로는 제일 얘가 비싼 애예요. 그거는 이제 리눅스 네이티브에서 돌린 거랑 웹어셈블리에서 돌린 거랑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연산은 웹어셈블리로 돌려도 체감이 속도가 뭐 한 20% 30% 정도 오버헤드 그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정도 큰 숫자를 오퍼레이션을 돌리면요. 이거 제가 그저께 오퍼레이션 테스트 해가지고 만든 건데 2의 4제곱
큰 수는 아니죠. 이게 4제곱 하면은 이걸 가지고 위에 있는 오퍼레이션을 하면 한 7, 8배 정도 속도가 더 빠르죠. 리눅스 네이티브가 더 빠르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웹 어셈블리 쪽이 느려진다. 근데 우리가 쓰는 세계는 개인 키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개인 키는 256제곱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면 이제 슬슬 올라가죠. 12제곱 정도 되죠. 근데 페일리어는요, 미니멈 리스트 공고사항인데 미니멈 2048비트를 써야 돼요. 그러면 30배가 되죠. 이걸 한번 그 브라우저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헤비한 오퍼레이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페일리어 인크립션 한 번 하는데 한 100배 이상 느려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한 그 커브 오퍼레이션 한 번 하는데 3배. 이게 저희한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고,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웹 어셈블리를 뜯어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어프로치가 오늘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 클라이언트 코드하고 프리미티브 프로토콜, 뭐 단위 GKP라든가 커밋은 완전히 새로 짰고요. 우리 엔지니어들 고생 이것 때문에 옆에서 받쳐주느라 고생 되게 많이 했고, 라이브러리 프리미티브 라이브러리도 굉장히 빠른 거를 계속 찾아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서버 사이드는 CGO라는 거는 고에서 C 라이브러리를 끌어다 쓰는데, C 라이브러리가 또 이제 어셈블리를 끌어다 쓴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GMP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가져다 쓰려고 노력을 했고, 서버 사이드는. 근데 불행한 게 그 웹 어셈블리에서는 저게 안 돼요. 저게 안 돼서 이제 오프라인 프로토콜을 쓴 거죠. 이 오프라인 프로토콜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게임에서 여러분들이 총 쏠 때 이렇게 방아쇠를 당기고 똑딱 1초 후에 탁 나가면은 그 움직이던 표적이 움직여 버리겠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방아쇠를 당기면 그 즉시 탕 쏘고 철컥하고 장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역이 있는데 탕 맞추고 철컥. 그러니까 다음 사인을 미리 준비하는 거죠. 이걸 이제 오프라인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컨커런시 강화시키는, 컨커런시 컨트롤 강화시키는 이런 걸 했고, 밑에 제가 사실은 이걸 어젯밤에 고민하다 넣었는데, 이거 정부 과제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위에 있는 컨커런시 컨트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속도 퍼포먼스 계산하는데 저희가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우리 뭐 인건 비서부터 여러 가지 비용 충당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백업인데, 뭐 백업이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더 고민할 부분이에요. 아까 이제 뭐 위임이나 여러 가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백업이 제일 중요하죠.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백업을 할 때 멀티 스테이지 백업이라는 걸 이번에 도입을 한 건데요. 아까 이제 톡방에도 누가 올리셨던데, 투파티로 쪼개면 여기 보면은 유저하고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키를 반씩 쪼개 가지고 있으면 그걸 지금 MPC 서명하는 거 오케이면 할 수 있다 치고, 근데 둘 중에 하나 잃어버리면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투파티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쉐어 중에 하나만 날아가도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클라이언트 쉐어를 니모닉을 백업을 합니다. 좀 불편해요. 불편하지만 최대한 편하게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합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서버 쉐어의 니모닉을 암호화해서 저장을 합니다.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보관이 용이하죠. 암호화를 어떻게 하냐, ECIS라는 방법을 쓰는데, 이건 뭐냐면은 클라이언트 쉐어의 공개 키를 가지고 암호화하는 거예요. 공개 키로 암호화하고 개인 키를 복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이제 리커버리 할 때는 만약에 유저가 브라우저가 날아갔어요. PC를 바꿨는데 전에 걸 그냥 모르고 포맷을 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따 보여드릴 첫 화면이 뜰 거고, 클라이언트 니모닉을 가지고 니모닉을 가지고 이렇게 복구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두 번째, 거기 아까 질문하셨던데, 우리가 서비스를 접을 수도 있고 아토믹스 랩이 갑자기 서비스를 하다가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이 회사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사실 가장 큰 리스크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화된 지갑 쓸 때 그 중화된 지갑 회사가 없어져 버리면, 거래소가 갑자기 오너가 죽었다, 우리 다 잠겼다, 나 몰라 이러면 어쩔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위한 복구 방법이 오른쪽에 있는 서버 쉐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구하려 하는데 뭘로 하냐? 클라이언트 쉐어 니모닉 가지고 복구를 하고 두 개 합쳐서 개인키가 나오는 거죠. 정말 이건 마지막에 쓰는 거죠. 이렇게 투 페이지로 이제
백업 리커버리 하는 거고, 이따 요거는 이제 우리 정우현 대표님이 또 이제 시연하면서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희가 2년 동안 개발하는 과정이고 앞으로 아직 할 게 더 많이 있습니다. 뭐 HP 월렛을 한다든가, 지금 저희가 파일럿만 해놓고 아직 베타 버전에 못 올리는 것들이 있는데 차차 앞으로 지난 2년간의 개발 과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